네, 안녕하세요. 한샘 화실을 이제 이사를 하면서 과거에 제 그 좀 열악한 곳으로 이사를 다니다가 이제 책박스를 비가 새는 곳에 놔가지고 전에 읽었던 책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발칙한 예술가들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를 오려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문구들을 이렇게 오려서 빨랫줄에 걸었는데 예전에도 제가 작업실에 이렇게 빨랫줄에 명언들을 쭉 걸어놨었어요. 그 불났던 화실도. 근데 이런 작업들을 제가 한샘에서 왜 안 했냐면 이게 이사할 때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쓸 수 있다는 그 어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작업들을 못 해요. 그래서 진짜 자기 화실 같은 맛이 안 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새로 들어갈 화실들은 정말 10년 이상 쓰고 싶고 이런 빨랫줄을 많이 걸고 싶은데 이제 간단히 이름을 붙이자면 이 빨랫줄은 생각 빨랫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제 생각을 빨래한다라는 개념은 세뇌한다라는 개념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브레인 워시하고 다르고 조금 브레인 워시와 다르고 브레인 샤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거울을 닦듯이 자기가 원래 가진 생각들을 오염된단 말이죠. 그 피아니스트 박현정이었나요? 사람들을 안 만난다. 왜냐면은 자꾸 남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에 제가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김현정인가 박현정인가요? 임현정인가? 임현정. 죄송해요. 제가 그 피아니스트의 팬은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의 말이 참 좋아서 얼마 전에 소개는 했는데 임현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그 책에서 그 책을 버리면서 찾아낸 이거는 이제 명언 병풍이죠. 이 미니 병풍인데 이렇게 미니 병풍. 이것도 이제 그 화실 어딘가에 이제 이사 가면은 눈에 띄는 곳에 놔둬야 되는 명언 병풍이고 이거는 생각 빨랫줄이죠. 생각을 빨래하는 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오염된 거를 저기 우리가 요즘에 그 스타일러라고 있죠. 스타일러 그것처럼 먼지를 떨어내는 그런 줄이다. 볼게요. 이 말은 예술가가 작업실 의자에 앉으면 비평가로 바뀐다. 이 말은 좋은 뜻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앉았을 때 자기 그림의 비평가로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쁜 뜻으로 봤을 때는 행동하지 않으면 네가 아티스트냐 이거지. 너는 비평가다. 뭐 이런 좀 뜻도 포함되는 거죠. 무언가에 흥미를 느끼지 않으면 흥미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예술가는 표절하는 자 아니면 혁명을 일으키는 자이다. 하고 싶은 말이 없으면 창조성이 게임에서 참가 선수가 되지 못한다. 우리의 영혼은 늘 문을 열어둔 채 황홀한 경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공은 플랜 B에서 오는 경우가 아주 많다. 떠오른 영감에 주목하고 감정과 본능을 신뢰하는 것이 예술가의 역할이다. 창조성이란 그저 남다른 것이 아니다.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것, 멋지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창조성이다. 예술은 그 자체보다는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관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받는 것, 사랑하는 것, 희망하는 것, 떨리는 것, 삶을 사는 것이다. 로댕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는 대리석 덩어리를 고르고 필요치 않은 부분들을 깎아낸다. 이 말 그 미켈란젤로도 하지 않았나요? 미켈란젤로가 아마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 대리석 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뭐 내가 구해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상이 대리석 속에 갇혀 있는데 그 형상을 이렇게 끄집어낸다. 그래서 그 형상이 아닌 거를 이게 떨어낸다, 깎아낸다. 이런 식으로 미켈란젤로가 아마 자기 조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영감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 말이 영문으로 조금 이렇게 번역이 되던데, 그러니까 원문이 이거던데, You can't wait for, 읽지 않을게요. 마지막이 중요한 게, 이 클럽이라는 말인데, 그것을 클럽을 들고 쫓아가야 된다. 이 말인데, 이게 이 클럽이 몽둥이인지 또는 위더 클럽이니까 어떤 동호회와 함께 그것을 쫓아야 한다인지, 이게 이 잭 런던이 중의법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호회도 필요하고 내가 그 영감이라는 거를 꼭 때려잡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곤봉 야구방망이를 들고 영감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중의법으로 아마 쓴 것 같습니다. 이 살바도르 달리의 말 너무너무 재밌는데 완벽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차피 도달하지 못한다. 재밌죠? 우리는 자꾸만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날개를 키워야 한다. 불분명한 아이디어로 만든 분명한 이미지보다 나쁜 것은 없다. 디테일에 너무 오랫동안 신경을 쓰다 보면 길을 잃게 된다. 하지만 큰 그림만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연결시킬 수 없다. 아주 작은 부분의 물감칠로 인해 거대한 그림이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 그 무엇의 영향 없이 홀로 탄생하는 아이디어는 없다. 그러나 독창적인 조합은 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전도서의 문구가 생각나죠. 예술은 참으로 드넓고 인간의 지혜는 참으로 좁다. 그거 생각나죠. 인생은 짧고 기술은 길다. 예술은 길다. Life is short but art is long이죠. 누구 말이었더라? 아마 의사 우리 의사 선서할 때 그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이다. 이름 생각 안 나네. 자, 예술에서 심장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손은 없다. 우리의 그 상상과 용기를 손이 다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어쩌면 누군가는 나에 대해 이질적인 꽃들로 꽃다발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꽃을 묶은 실 말고는 내 것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몽테뉴.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죠. 예술가는. 어떤 예술 형태로든 자신의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은행가들은 식사를 하며 예술을 논하고 예술가들은 식사를 하며 돈을 논한다. 오스카 와일드의 이 말은요.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보면 예술가들이 속물이고 은행가들이 더 고상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는 은행가들에게는 예술이 배가 고파. 돈만 만지다 보니까 이게 경제 경영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익만 또는 이자율 이런 거. 근데 예술가들은 돈이 고파요. 왜냐하면 예술을 잘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무언가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데려가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힘이나 어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있죠. 창조성이랑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제가 지금요 입안에 병이 났어요. 궤양이 그래갖고 혀가 약간 발음이 아파요. 아무튼 그림이 걸린 방은 생각이 걸린 방이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것도 수많은 생각을 단순하게 만든 그림일수록 좋습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세상 속에서 만족감을 찾으려면 자기 안의 창조성을 꺼내야 한다. 자, 앤디 워홀의 좋아하는 말이죠. 좋은 사업은 최고의 예술이다. 조셉 보이스, 좋은 교육이 최고의 예술이다. 그 밖에 생활이 바로 예술이다라는 말도 있고, 백남주는 예술가의 일은 미래를 사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좋아하는 명언들입니다. 자, 시에스터 게이츠라는 사람이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본문을 올린 이유가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야, 너 부동산 업자인 줄 알겠어. 무슨 맨날 아파트 산다는 얘기나 하고 말이야. 땅 산다는 얘기나 하고. 최근에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비난이 좀 한 두 사람한테 왔는데, 이제 친한 사람한테.
근데 이제 시에스터 게이츠라는 예술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예술가는 부동산 개발자인지 예술가인지가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싸고 이렇게 낙후된 건물을 사서 예술로 탈바꿈시켜서 그 건물의 값어치를 엄청나게 올리고, 그런데 그것만 한다면은 이 예술가는 부동산 사업 개발자겠죠. 그러니까 저기 목포의 그 손혜원 의원 정도의 급으로 끝나겠죠. 근데 손혜원 의원이 예술가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자의 의혹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게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에스터 게이츠는요, 어느 정도 디테일하냐면 건물을 사서 개발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배치되어야 할 가구를 디자인해서 직접 만들어서 갖다 놔요. 그러니까 건물 내 외부의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디자인하고 만든 것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했을 때 시에스터 게이츠처럼 할 거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예술가니까 제가 땅을 사서 또는 낡은 집을 사서 저만의 스타일로 전부 바꿔버리죠.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제가 이 부동산 개발을 매개로 예술하는 예술가는 아니니까 시에스터 게이츠처럼은 하지는 못하지만요. 자, 이제 본문에서 좀 몇 가지 볼게요. 여기 있는 영문들은, 영어 문장들은 되게 방금 얘기한 것들이고요. 원문이고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저는 표지에 나온 문구인데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자가 봤을 때 과거의 예술가들은 탁월한 사업가의 기질과 혁신가의 기질, 그리고 마케팅 전략의 귀재의 기질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발칙한 예술가라는 들이란 책은요,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거의 모든, 저는 공무원까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추천 도서입니다. 발칙한 예술가들. 자, 우리 모두는 예술가이기 때문이죠. We are all. 이거는 그렇지, 용기가 필요하다는 문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것에 대한 문구였고요. 그러니까 이건 흥미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흥미있는 것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저는 이 문구 좋아하는데, 자 봅시다. 오길비 그 광고의 대가죠. 빅 아이디어는 무의식에서 나온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에 충분한 지식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지 않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게 제가 이제 제 강의 중에 세타파와 감마파가 있어야만이 생산적 창의성이 나온다 라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순수해야만이 무의식 속에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게 세타파예요. 감마파는 뭐냐면은 입체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 적당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창의성이 나오는데, 바로 그 순간에 두뇌가 감마파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데이비드 오길비가 바로 그것을 스스로 느꼈던 사람인 것이죠. 자, 앤디 워홀 얼굴만 볼게요. 이 문구는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아까 얘기했고요. 예술가는 의자에 앉으면 비평가가 된다는 얘기했고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뭐 각자 해석하시고 싶으면 해석하시고, 나 그냥 넘어갈게요. 아주 좋아하는 제가 문구는 아니에요. 이것도 넘어가고, 아까 클럽 얘기했고, 중위법, 이거 다 얘기한 건데요. 자, 이 본문에서 이 저자가 한 얘기겠죠. 카라바치오라는 예술가에 대한 건데, 저랑 좀 비슷해서, 카라바치오는 언제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열정에는 초점이 필요하고 그에게는 그것이 미술이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열정이 많지만 초점은 늘 미술 쪽을 지향하고 있었고, 지금은 더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우리 공교육의 학교 교육의 단점에 대한 부분이 이 책에 나오는데,
모든 학교는 예술학교여야 된다. 예술학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가르친다. 근데 거기에 문구가 이게 나옵니다. 왜 데미안 허스트 같은 인재가 대학에 진학한 후에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학생들의 지적 발달을 오히려 제한한다는 역설 말이다. 제한하고 있죠. 근데 예술이 그 규칙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학교는 예술학교여야 된다. 이 문구가 나갑니다. 자, 마르셀 듀샹 작품을 제작하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그 마르셀 듀샹 태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스카 와일드 아까 얘기했죠. 예술가는 돈이 필요하다. 예. 피카소 이 얘기는 뭐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거라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또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게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나의 그림은 나보다 영리하다. 게르하르트 리터의 말하고 같은 컨셉의 말입니다. 자, 피카소의 말 중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죠.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도 예술가로 남아있느냐는 것이다. 이 다음 문구가 뭐냐면은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하여 평생을 노력해왔다라는 문구가 이어집니다. 그것까지 있으면 좀 더 리얼하죠. 그렇게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죠. 아마 이거 피카소가 80대 한 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년에. 자, 끝으로 여러분 최근에 1000억 이상 그림을 팔아서 한 200호짜리를 1000억에 팔았으니까 뭐 호당 얼마인가요? 호당 50억인가요? 예. 그 유명한 데이비드 호큰이죠. 좀 젊었을 때. 아니 좀 구겨져가지고 이게 구겨져가지고 얼굴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뭐 조각미남이죠. 뭐. 키도 크고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젊어서부터. 자, 그런데 이 아이작 뉴턴의 말은 예술가에게도 해당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멀리 내다보았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선 덕분이었다. 거인의 어깨라는 책도 있죠. 어제 왔던 그 베트남에서 이제 갤러리 겸 뷰티샵, 그다음에 성형외과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 친구가 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호크니는 20대부터 그림을 왕성하게 팔았다는데요. 고 작가는 왜 50대부터 그림을 팔기 시작하는 건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데이비드 호크니가 20대 때의 영국과 내가 50대 때의 한국이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이제 국제화가 돼서 젊은 날의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 영국과 같은 어떤 디자인 강국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좀 그 문답을 아주 단순하게 말을 했지만 이상으로 아무튼 인산주겸 선물하신 분 감사하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다시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 일상을 사랑하기 위한 이사가 남아있다라는 점이 좀 스트레스가 심한데요. 이 많은 것들을 이사를 이제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이사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 빨랫줄을 한번 집에다가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자기 방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들을.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들이 좀 빨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